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9월 11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다 보시고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 견해도 많이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편집 내용들입니다. 다소 제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맨 처음에 편집한 내용과 또 맨 마지막에 편집한 내용이 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봐달라는 그런 부탁이기도 하죠. 막다른 골목선 한국 자체 핵무장 추진할 수도 박양수 기자가 디지털 타임즈에서 9월 10일 날 18시 48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전 발행인이 기고를 했는데 핵무장이 해결책이라고 믿는 한국이 늘어 북한이 핵 능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을 더 이상 믿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원로 언론인 캐런 엘리엇 하우스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원할까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동맹인 미국이 갑작스럽게 흔들리면서 한국으로서는 김정은을 억지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확신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우스는 한국이 갈림길에 섰다면서 모든 방향이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짚었다. 그는 전 세계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수십 년간의 백일몽에서 깨어나는 와중에 한국의 오랜 안보 파트너인 미국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인 35%가 미국을 믿지 못할 동맹으로 보고 있다는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사 결과도 전했다. 반면 한국은 40개의 핵무기를 만들 원료는 있지만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돼 있어 제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우스는 짚었다. 이것을 갈등 대립 구조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A.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는 반드시 북한 핵 증강에 대응하여야 한다. 북한 핵 증강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한국 자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 편에 설 때가 꽤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추진해 오던 건데 전두환 때와 노태우 대통령 때 완전히 한국이 우리 안 할게요 라고 미국한테 약속을 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죠. 박정희 대통령의 핵개발 추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소설화돼까지 나왔었죠. 한편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는 반드시 한미일 동맹 강화를 하여야 한다.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하여는 반드시 미국의 핵 우산 아래 보호가 돼야 된다. 미국의 핵 무기가 한국에 배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서 자체 핵무장과 미국의 핵무기가 한국 내에 배치된다는 거하고서는 갈등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자꾸 한국인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겠죠. 갈등 이런 게. 어쨌든 제가 한국이 자체 핵무장 추진하려면은 한국 스스로 하면 안 되고 같이 끌고 갈 사람이 필요해. 누구냐?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도 같이 우리도 핵무장 하겠다. 미국한테 태평양 전쟁에서 깽깽 져가지고 그동안에 평화헌법으로 했지만은
지금 그 여론들이 이 한일 동맹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 북한이 핵이 자꾸 많아지고 중국이 저렇게 세게 나오고 있는데 북중러가 하고 있는데 어떡하란 얘기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북한 창건 77년 김정은 총비서 연설, 핵 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생각. 9월 10일 날 FNN 프라임 온라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창건 77년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은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신문 등은 개천절을 정하는 9일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김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 누구도 우리나라의 절대적 지위를 훼손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김 위원장의 연설에 대해 핵 보유국 지위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8일 신형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될 예정인 엔진 최종 실험을 시찰하면서 핵전략 무력을 확대 강화하는 데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유대를 강화하는 가운데 핵 보유국이라는 존재감을 대내외에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친 비대칭 전략은 북한의 위상을 지키는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라고도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많이들 하는 주먹쥐고 무슨 구호를 외치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거대한 궁정같이 만드는 연설장에서 이렇게 또 뉴스 보도가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외교는 엉성하게 한일 공조의 큰 가능성이라고 우치다 이츠키라고 일본의 철학자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에라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에라 디지털에서 9월 10일 날 발언한 내용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미 안보 이외의 일본의 안전보장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4년 전부터 한국의 강연으로 불리게 됐다. 요구되는 연재는 처음에는 교육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 후 인구 감소 지방 이주로 취해 최근에는 한일 제휴 외교에 이르게 되었다. 그제야 미일 동맹 기축 이외의 안보 전략에 대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청중을 얻었고 최근 몇 년간은 한국에서는 그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었다. 한일이 연계해 미중과 등거리 외교를 펼쳐 동아시아의 완충대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한일을 합하면 인구 약 1억 8천만 명, GDP 6조 달러, 세계 3위의 거대한 경제권이 완성된다. 군사력은 한국이 세계 5위, 일본이 8위이기 때문에 한일이 연계된다면 충분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역사가 가르치는 것은 소국끼리의 합정책을 물리치고 대국 진과의 개별적 동맹관계로 연명을 꾀한 나라는 모두 망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조금 또 고려해 보게 되네요. 확실한 미국 편에 서야 된다. 박쥐가 안 되려면은 그런 표현을 계속 해왔는데 이 철학자는 그거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얘기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군요. 다른 견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일이 너무 친하지도 너무 적대하지도 않는 그 정도의 거리에 있음으로써 한일을 통호해왔다. 고전적 정략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민감한 외교 공작을 할 수 있는 인간을 연방정부로부터 거의 일수해버렸다. 지금 한일은 동아시아 테코마로서 일괄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미국 외교가 조잡해진 탓에
한일 연계 가능성이 부각된 것이다. 이것을 기화로 한일 제휴를 추진할 때라고 생각한다. 매우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또 그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뭐 일본 놈들한테 또 그 당하면 어떡하느냐, 옛날 식민지처럼 그런 거는 이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본인도 있고, 또 어저께 소개한 거에는 일유럽 동맹만을 말하는 전문가도 있죠. 그래서 당신네들이 일유럽 동맹을 얘기하기 전에 한국을 껴가지고 얘기를 해야 그게 제대로 뭔가 그 안보 동맹이 되는 거지, 한국 빼놓고 왜 니들은 얘기를 하느냐라고 제가 좀 어저께 비판적인 소리를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없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옛날부터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지 36년은 당한 아픈 역사는 있습니다만은 한반도와 일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대 공습이 트럼프의 더 많은 미국 공장에 대한 꿈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 뭐 영어식을 뭐 직역으로 하지만 뭐 좀 의역을 좀 하는 수준은 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현대가 공습을 당해가지고 미국 공장에 대한 꿈을 좀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행태가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일 수도 있겠죠. 에반 할퍼와 세넌 오사카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9월 10일 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현대공장 습격에 환호했습니다.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눌러서 읽어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행정부는 미국 노동자들의 승리이자 무단 노동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라는 선전. 현대 제조센터 건설의 필수적인 인력을 외국 기업이 유치하는데 어떻게 방해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궁극적으로 수만 명의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으로부터 당혹감을 안겨주었고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지오반니 페리는 이와 같은 에피소드는 많은 기업이 투자하기 전에 훨씬 더 신중하게 만들 것. 포드의 전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인 옐렌 휴즈 크롬윅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및 관련 컴퓨팅 칩을 제조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하려면 매우 구체적인 기술 지식이 필요하다. 제조업이 회복되면서 외국 태생의 근로자가 노동력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다. 재생에너지위원회의 CEO인 크리스 니콜스는 말합니다. 공장을 건설한다고 해서 조지아에 있는 500명 내지 1000명의 고도로 전문화된 엔지니어와 기타 근로자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있는데, 미국에 투자하는 데는 완전히 그 협상을 맺으면서 한국 정부도 잘못한 게 있지만은 취업비자 그 규모까지 포함해서 그 투자 협약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미 구금 일본인 3명도 대한항공 전세기 동승 11일 저녁 한국 도착. 이게 너무 발빠르게 철삭돼 가지고 뉴스를 낸 것 같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파이낸셜 뉴스에서 9월 10일 오후 2시 10분에 이걸 보도를 했는데, 뭐 그렇게 꼭 이렇게 일어날 것처럼 쭉 그 스케줄을 한국 측 무슨 관계자의 얘기만 듣고서 이런 보도를 한 건데, 여기에 일단 일본인이 3명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올 때 한국 그 전세기 편에 일본인 3명도 또 타고 온다.
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이거 잘 되고 있네. 오후 2시 10분쯤 봤을 때는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오후에 대해서 뒤집어졌습니다. 외교부 신속대응팀 총영사관 관계자들이 지난 8일 미국 당국의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현대차 NG엘손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수감되어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톤의 이민세관 단속국 구금시설로 향하고 있다. 이런 사진도 앞에 뉴스로 연결을 했는데 이 사진은 뒤에 있는 내용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HLGA 배터리 회사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뒤 구금된 한국인 30여 명은 아직 포크스톤 IC에 갇혀 있다. 이렇게 사진을 해놓고 취재온 그 외신 기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밤에 잠을 자지도 않고 이런 전문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끝내 떠나지 못한 버스, 장기화하는 한국인 구금 사태라고 포크스톤에서 윤주원 특파원이 조선일보에서 9월 10일 날 저녁 8시 45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현지 경찰 IC센터에 가까이 가는 순간 처벌. 정부는 불과 2시간 전 미국 측 사정으로 10일 전세기를 띄울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날 새벽 4시에서 6시쯤 애틀랜타 공항으로 출발할 것이라고 예상된 ICB 버스는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이 소식을 알지 못하고 도착한 MBC, CBS 등 외신 기자 2명도 있었다. 이곳 IC 건물 앞은 철저히 통제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동료도 주말을 제외하면 주차장에도 서 있을 수 없다. 이날도 새벽부터 경비는 삼엄했다. 오전 4시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지 경찰이 바로 따라와 기자 옆에 차를 댔다. 경찰은 아무 문제 없는 거냐? 왜 이 시간에 여기 있느냐고 했다. 취재차 왔다는 기자에게 경찰은 이 풀밭에 서 있는 것까지는 자유지만 도로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처벌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고서 떠났다. 아직 구금된 한국인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나갈 수 있을지는 알려지지도 않았다. 깝깝해지네요. 미국 측 일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방적 전색이 운운한 한국 언론의 촐싹대는 보도가 기분을 영 잡치게 합니다. 미국도 한국의 일방적 보도에 어깃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밤에 찍은 그 IC 구금 시설인데 사람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이게 철저하게 통제된 정면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도로 내보냈습니다. 윤주원 특파원이 오후 늦게 발신을 했네요. 특파원이. 중국, 미국의 규제로 반도체 자립 중 한국, 중국과 협력해야. 김정은 기자가 머니투데이에서 9월 10일 오후 2시 32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가 미국만 의존하면 그 한국 기업 경쟁력 약화될 거 영자 신문입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이날 게재한 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 VEU 지위를 박탈하고 미국산 반도체 장비 중국 반출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VEU 지위가 없다면 두 회사는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들일 때마다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매년 중국에 보낸 1년치 장비 부품 자재 수량을 사전에 승인받는 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1년 계획대로 스케줄 사업대로 그대로 가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중간에 변경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은 또 그 1년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거고 그러면 수시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미국 양키 애새끼들이 또 짜증을 낼지도 모르죠.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소비 시장이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중국에서 거대한 시장 수요 및 규모의 경제를 얻고 있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것은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해 효과적인 전략을 공동 모색해야 한다. 정청래 반도체사라야 경제사라 반도체 특별법 조속히 통과. 지웅배 기자가 SBS 비지에서 9월 10일 날 요거는 오후 2시 46분 머니투데이는 오후 2시 32분 거의 동시간대에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과 투자로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전영한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장과 최승훈 삼성전자 부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이 함께 토론회에 나와 반도체 산업 현황과 업계의 건의사항들을 전달했다. 정청래 마치 중국과 보조를 맞추기나 한 듯한 발언으로 느껴집니다. 친중 행각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미국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가자마자 미국 측에서 어떤 뉴스를 또 내보냈냐. 미국 기술을 중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두 개의 한국 메모리 제조 업체에서 특별주의를 박탈한 지 일주일 만에 미국 정부는 이들을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계신답니다. 자식들 같은다고. 제이컵 폭스 PC 게이머라는 언론 매체에서 왜 이런 데서 어떻게 이런 거를 취급을 했을까 했더니 PC 게임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PC게임에서 장사를 해 먹어야 되는데 9월 9일 화요일입니다. 그 앞서서 먼저 그쪽은 그 하루가 늦게 오니까 우리는 9월 10일이면 걔네들은 9월 9일 미국 행정부의 다음 무역전쟁 움직임을 맞춰보세요. 라는 게임을 해봅시다. 너무 늦었으니 저도 지는 겁니다. 현재 미국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사전 승인을 받으면 매년 정확하게 지정된 양의 기기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 무역 관계자는 미국이 기술 유출이나 장비가 중국 기업에 전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황을 사전에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기술 군비 경쟁의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TSMC는 삼성과 SK 하이닉스보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SSD, 램, 그래픽 카드의 가격이 점점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의 소식 등에 따르면 두 메모리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한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기쁩니다. 미국 삼성과 하이닉스의 중국집 기업 수출에 대한 연례 승인 계획 보고서 발표. 나시아 고팔란이 9월 8일 날 또 이렇게 보도한 내용도 있습니다. 인베스토피아에서 연례 승인 계획 보고서라는 것이 부지 2류 다시 한다. 이런 내용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미국 한 이칸 정부 얼르고 뺨치고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네요. 농부는 수확을 앞두고 역사적으로 가장 큰 구매자인 중국에서 대두 주문이 전혀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데이브 스미스가 포춘지에서 9월 9일 날 화요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검은 글씨만 굵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농부들은 즉각적인 재정 위기에 직면합니다. 갑자기 중국에서 주문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콩을 어디서 따로 수입을 한다는 얘기인데 브라질한테서 수입을 하는 모양입니다.
농부들은 즉각적인 재정위기에 직면합니다. 농업을 넘어 경제적 이해관계가 확장되어 있다. 농업은 매년 미국 경제에서 9조 5천억 달러를 기여하며 이는 전체 국가 경제 생산량의 18.7%를 차지하는 농업 부분이다. 무역 긴장이 글로벌 시장을 재편한다. 현재 대두는 남미 경쟁국에 비해 20%의 보복 관세가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다른 세금과 함께 미국산 대두의 총 관세율은 34%로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은 브라질로부터의 구매를 크게 늘리며 대응하고 있다. 7월 중국 대두 수입은 브라질 수출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속한 정부 조치가 요청되고 해결 시간은 부족. 트럼프 대통령은 8월에 현재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11월 10일까지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이번 연장은 주로 농업 관련 문제보다는 광범위한 무역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농업가들의 걱정이 우려된다. 근데 트럼프 아저씨가 트럼프 형이 그 코카콜라 먹는데 그동안에 사탕수수 아니 옥수수로 만든 이 당을 넣는 거로 했는데 이게 진짜 맛이 아니지 않냐 해서 그 옥수수로 만든 거로 했었는데 사탕수수로 미국이 바꾼다며요. 그러면은 옥수수를 브라질도 팔고 있었는데 못 파니까 그러면 브라질 쪽에서는 그 옥수수 가지고 이제 안 되겠네. 그래서 그 콩을 빨리 심자고 이랬더니 이제 중국에서 콩을 더 주문해 주는 이런 그 브릭스끼리의 또 협동 작전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미국 농부들이 그러면 뭘 만들어야겠냐? 미국에서 사탕수수가 재배가 되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미국 농부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관세 전쟁 때문에 그런 뉴스를 내보내고 있네요. 방금 첫 관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트럼프 세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메간 리스콤이 비즈 피드에서 9월 9일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 형이 뭐 어디 좀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거로 비교를 했는데 아예 그 소비자가 트럼프 수입자가 트럼프 텍스라고 해가지고 15달러 요게 없으면은 지금 이거 합쳐가지고 72달러 98센트인데 73센트라 그러고 15달러 빼면은 15달러 73에서 15 58불이면은 살 수 있었던 거를 73불 가지고 구매를 수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첫 번째 8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드 미니미스 규칙 종료 행정명령이 바로 되었으며 이는 더 많은 미국인들이 그의 관세가 시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미니미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소매업체에서 매일 주문하는 소량 배송과 같이 800달러 미만의 배송은 이러한 수입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었는데 미국 소비자 연맹 관계자는 NPR에 일반적으로 하루에 약 400만 건의 희소 주문이 처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아래 스크린샷을 올린 레디터와 같은 소비자들은 관세와 처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전의 최소화 규칙에 따라 들어올 수 있었던 주문의 또 다른 예로 현재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만에 본사를 둔 커피 액세서리 회사에서 총 42달러를 주문한 결과 DHL에서 29.25달러의 추가 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네 번째, 일부 기업은 이러한 깜짝 비용을 피하기 위해 관세 비용을 계산대에 통합했습니다. 가격을 전가했다는 얘기죠. 한 레디트 사용자가 크리스마스 초반 좀 뒤에 거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발견한 스크린샷을 아래에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포기 모델 크롭 US라는 데 모양인데 한마디로 그 물건값은 49달러 99센트 50달러인데 그동안에 그 뭐 운반비 8달러 이렇게 됐는데 트럼프 텍스라고 15달러라고 해가지고 아까 그 작게 보였던 게 이런 거로서 자기가 73달러에 수입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판매 가격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수수료는 장바구니에 관세로 표시되어 있지만 듀티즈 사용자는 이를 트럼프 세금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러한 새로운 비용 증가로 인해 호주, 인도, 일본을 포함한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미국으로의 배송이 중단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미국의 소상공인들은 올해 초부터 관세를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미국 쇼핑객들이 구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해외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들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트럼프의 관세 계획은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서러운 마음을 보도를 하고 있네요. 미니미스 같은 것까지 막아버리니까 소포를 막아버리니까 막는다기보다도 거기도 800달러 미만도 이젠 관세를 매기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매기고 있네요. 이재용 회장 장남 미국적 포기하고 군입대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과연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불러줘서 칭찬해 줄 일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은 병역 의무가 있으니까 장교로 갔다 오겠다는 거. 그래, 장교로 가서 병역 기간 오래 하더라도 떳떳하게 그렇게 군대를 갔다 와야 그나마 그래도 존경을 받는 뭐 미국에서도 이 사회 지도자들 자녀들이 항상 그 병역을 갔다 와서 미국인들한테 그 존경을 받고 있죠. 이러한 이 마인드들이 돈 있는 특권층 내지 상류층들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 규범으로 돼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상식 이해될 것 같습니다. 돈 좀 있다고 군대 빼고 뭐 방어 같은 거로 하고 신체 이상이 없는 한 갔다 오심이 가한 줄 아랍니다. 선진국 어디에도 이렇게 안 한다. 국가 에너지 두동강낸 조직 개편은 파장 확산. 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 100일이 이제 되는데 이제 슬슬 100일만이라도 지금 이상하게 이제 삐끄덕 소리하는 얘기들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 전성모 뉴데일리기에서 9월 10일 날 오후 16시 10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 출범하면 뒤죽박죽 에너지 정책 우려. 원전 쪼개지고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도 따로따로 관리. 한수원 노조 국회와 대통령실 앞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학계 선진국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정부 형태. 김성한 환경부 장관 산업부와 기후부는 거의 형제부서. 뭐 이렇게 무마를 하려는 모양인데 뭐 뒤에 것 얘기를 안 하더라도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별로 재생에너지의 대명사인 태양광 그것도 중국산으로 이권 사업화할 것은 뻔하게 예상이 된다. 이것도 친중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터이다. 쓰레기 소각장 다시 추진하겠지. 제 견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로 옮겨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와 원전 기능 대부분을 가져가고 산업부는 석유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정책은 기존대로 담당하기로 했다.
미래 에너지라는 게 재생 에너지와 원전과의 싸움인데 이걸 환경부가 가져가면은 누구를 밀어주겠어요? 재생 에너지를 밀어주겠지 원전을 밀어주겠습니까? 너무나 빤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미 원자력 연구개발 및 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전산업은 산업부로 기능이 나눠 있는데 이를 한 번 더 쪼개면 원전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선 한전, 한수원, 발전 5개사, 한전, KPS,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등은 기업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유공사, 한국광역공단 등 자원공개부문 산자부에 남게 된다. 그런데 한국가스공사는 한전의 자회사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니들이 그 협력이나 이런 거를 해내겠느냐? 따로 놀게 되겠죠. 그 한국가스공사가 산업자원부면 산업자원부 말을 듣지, 그 환경부 지금 얘기한 기후에너지 환경부 말을 듣겠습니까? 한국가스공사가 지들의 상관이 각각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 한전이 그 전력을 생산하는 데는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가 없어서는 우리나라 화력 발전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구체적인 제 개인적으로도 알고 이게 또 혼선이 일어나가지고 전기 가격 따로 놀고 가스 가격 따로 놀고 입 개판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네요. 폴란드 영공 침범한 러시아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맥킨터시가 BBC 뉴스에서 9월 10일 날 오후 8시 54분에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야간 공격 중 나토와 폴란드 항공기가 폴란드 영공에서 최소 3대의 러시아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투스크는 의원들에게 폴란드가 19건의 드론 침입을 기록했으며 일부는 바르샤바의 주요 허브인 쇼팽을 포함한 4개 공항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수 있을 만큼 깊이 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투스크가 도발이라고 묘사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제트기가 출격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모스크바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러시아 드론이 나토 회원국 영토 상공에서 격추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폴란드 주재 러시아 임시기소 담당자는 바르샤바가 드론이 러시아산이라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우리가 전쟁 직전이라고 주장할 이유는 없지만 선을 넘었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위험합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가까운 분쟁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폴란드가 우리나라 K2하고 K9 전차 자주포를 많이 사가줘서 대단히 감사하고 FA50 전투기도 사가줘서 우리나라 방산업이 돈을 버는데 크게 우리가 수혜를 받습니다만은 요게 그 드론을 떨어뜨린 데가 드론 파운드 인 코즈노쿠스카 뭐 이런 데 모양인데 요 위에가 러시아 땅이거든요. 칼라닌그라드. 요게 어떻게 2차 대전 후에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수 틀리면 폴란드도 공격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벨라루스가 또 그 친러죠. 요 위에가 이제 어딘지 지금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아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으로 그 러시아가 군사 기지 등으로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는 기지로 알고 있습니다. 수 틀리면 여기를 공격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3차 대전으로 확대돼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또 구마모토에서 선상 강수대 발생으로 통근이나 통학의 역량, 하늘이 맑아질수록 수많은 번개도 내리쳤다 하고 RKK
웅본 방송, 구마모토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 구마모토 쪽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거기가 이제 중요한 지역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구마모토시의 미나미구 조난초 배수 기장소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는 것도 TKU 텔레비 구마모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검찰청 페이지에 참여연대와 민변이 염려 요거를 우려로 번역을 하네요. 그냥 한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중앙일보 1번판입니다. 한국에서는 참여연대가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그동안 검찰개혁을 주도해온 진보 법조인들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사권을 집중시키면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위한 통제장치가 상승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보안수사는 경찰이나 중수청 같은 1차 수사기관이 사건을 송치했을 때 기소 여부 판단이나 공소 유지에 부족한 경우에 검찰이 2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권력 경제장치 꼭 필요.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지금은 그런 대안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씨와 참여연대는 죄송합니다.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주장했다. 이렇게 3일날 주장했었는데 며칠 지나고서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그러나 보안수사권 폐지는 검찰개혁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한 씨는 주장한다. 검찰뿐 아니라 경찰과 행정안전부도 권력남용을 우려해야 할 권력기관 아니냐. 모든 권력에는 통제장치가 필요한데 지금의 개혁안은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안수사 폐지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이 보안수사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사는 아니더라도 보안수사권은 줘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법무검찰수장도 보안수사 강조. 보안수사 없었으면 공소시효 지났을 뻔. 민변여성인권위원회 안지희 변호사 법무법인 해명은 경찰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사건에서 법률 적용을 잘못하거나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다시 경찰에 요구하는 범접한 수사를 거쳐야 한다. 그 1%도 안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99%를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 쪽으로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권력은 통제 장치도 필요하고 자정 장치도 필요하다. 상권 분립을 경찰과 검찰 법원으로 표현을 해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권 분립의 이 행정, 입법, 사법 했던 거에 대한 표현이지만은 지금 뉴스를 보고서 다시 이쪽 쪽으로 좀 규모를 줄여서 얘기하면은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나왔고 정치인도 나왔다고 그 1%를 봉대하여 벼룩을 잡으려고 초가상칸을 태우는 나치 민주당의 실체가 참여연대나 민변도 이제는 보이는 모양이다. 검찰, 경찰, 법원 모두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시험 쳐서 공무원이 된 자들이다. 권력 견제는 상권 분리지만 권력 통제는 공무원에게 적용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사법부가 현재는 나치 민주당에게 종속되어 있는 모양새로 저는 느껴집니다. 왜 이런 뉴스를 한글판이 아닌 일본판에서 상이 노출되고 있는지 이해가 갈 만도 합니다.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템플릿으로 항상 올려놓는 거고요. 오늘도
구다이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